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자는 강원대학교 김삼균 교수가 쓴 메타버스라는 책자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약 1년 반 지속되면서 아마 가장 또 화두가 되고 있는 2021년의 화두가 메타버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방학 기간 동안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았던 메타버스 책자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강원대학교 교수이며 인지과학자로 장영실상 컴퓨터 정보학계 공로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창의적 혁신, 게임화 등에 관심이 있고 관련 저서로는 게이미피케이션, 세상을 플레이하다, 반쪽 어른을 위한 대학생활 매뉴얼, 단가의 낙원 등이 있습니다. 이 책은 총 7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트 1에서는 인류는 디지털 지구로 이주한다. 파트 2에서는 증강현실, 세계, 현실의 판타지와 편의를 입히다. 파트 3에서는 라이프 로깅 세계, 내 삶을 디지털 공간에 복제한다. 파트 4에서는 거울 세계, 세상을 디지털 공간에 복제한다. 파트 5에서는 가상세계 어디에도 없던 세상을 창조한다. 파트 6에서는 메타버스 이렇게 개척하자. 파트 7에서는 메타버스가 낙원은 아니다라는 총 7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인류는 디지털 지구로 이주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왜 사람들은 아날로그 지구에 살면서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로 이동하는지 그 현상을 코로나 현상이 비추면서 우리의 인간의 호기심과 맞추면서 앞으로 메타버스 세계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메타라는 가상 초월이라는 단어와 유니버스라는 세계가 합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가상 세계라고 하죠. 이 가상 세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손에 항상 있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등 이런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세상을 말하고, 메타버스는 한마디로 우리가 디지털화된 세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된 지구, 다시 말하면 디지털 테라포밍화된 지구를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메타버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오프라인 모임을 할 수 없는데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지구상의 인구 70억 인구와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동시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누가 접속할 수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예측 불가성을 우리가 가미하면서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또한 우리가 직접 오프라인 현장에서 만날 수는 없지만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는 나의 어떤 아바타를 통해서, 가상현실을 통해서, 증강현실을 통해서, 거울 세계를 통해서 현장에 내가 직접 뛰어든 것 같은 인간의 어떤 삶의 의욕, 이런 보람, 이런 행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지구로 이주할 수밖에 없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류는 크게 세 개의 플랫폼을 지금까지 거쳐왔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초고속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 공간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광고나 유통 이런 미디어를 했었고, 2010년도에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소통의 플랫폼을 만들었고, 2020년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통해서 또 새로운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메타버스를 우리가 세 번째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지구가 있다면 이 지구를 둘러싼 가상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메타버스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인간은 예로부터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고 더 많은 이웃을 만들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가상, 우리가 살고 있는 아날로그 세계가 약간 현재 닫힌 공간으로 있으면서 뭔가 새로운 나의 어떤 창조성, 나의 어떤 활동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가 반영이 되면서 이 메타버스가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히 확산됐다고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저자는 알렉산더 교수라는 주의 실험을 통해서 간단하게 우리한테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좌측에 있는 쥐들은
모여 사는 쥐들입니다. 모여 살면서 이렇게 살고 있고 이쪽 우측에 있는 쥐들은 각자 독립된 생활을 하는데 이 쥐들을 이런 상태에서 놔두고 이제 알렉산더 교수가 몰핀을 놔둡니다. 그래서 쭉 실험 기간 동안에 몰핀의 사용량을 보니까 결과가 놀랍도록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여 사는 쥐들은 모르핀 탐닉 경향이 굉장히 낮고 자신들만의 소통으로 충분히 만족하면서 몰핀에 의존하지 않는데 혼자 사는 쥐들은 이렇게 따로 모르핀을 탐닉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높더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메타버스를 거부하면은 우리도 모르핀에 중독된 쥐의 신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도 어차피 이제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앞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저자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 공간을 우리는 크게 기술연구센터인 우리가 기술연구단체인 ASFA에서는 메타버스를 총 4가지 세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라이프 로깅이라는 것이 있고, 라이프 로깅의 세계는 SNS와 애플워치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증강현실이죠. 증강현실은 우리가 몇 년 전에 유행했던 AR 포켓몬과 또 MS의 홀로렌즈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강현실을 느끼고 있죠. 또한 가상현실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VR 게임이라든지 페이스북의 호라이존 이런 등이 가상현실의 대표 주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거울 세계로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구글 맵이라든지 구글 앱이라든지 우리가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 세계의 대표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또 책을 통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타버스가 이렇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자는 간단하게 시가총액 탑 10의 그룹들이 거의 메타버스에 다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2021년 4월 23일 기준으로 보면 애플의 그 시가총액은 2조 215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시가 1위에서부터 10위까지 보면 10위가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6190억 달러가 되어 있는데 이 10개 업체 중에서 메타버스와 직간접으로 관여되지 않은 업체를 보면은 3위에 해당하는 업체하고 그 다음에 7위, 8위에 해당하는 테슬라, 10위에 해당하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보면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 다음에 구글, 페이스북, 텐센트, 알리바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요즘 가장 잘 나간다는 기업의 모든 그 그룹의 주식들이 다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다. 그만큼 앞으로 메타버스는 우리 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어떤 대세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메타버스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저자는 인류의 어떤 변화에서 이것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우리가 몇십만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가 급격히 발달한 것도 바로 그런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하게 되면서 인간이 어떤 사고력을 가지면서 과거의 우리 원시인에서 우리가 인간의 어떤 사고력을 통해서 인간의 뇌가 커지면서 인간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도구도 발명하게 되면서 인간의 생산 능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삶의 질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19세기에 산업혁명을 통해서 호모파베르라는 도구를 다루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어떤 주체가 나오게 됩니다. 새로운 주체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도구를 다루는 사람, 호모파베르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도구를 활용해서 다양한 재화를 더 빨리, 더 많이,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가지면서 우리 인류의 수십만 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어떤 부의 성장, GDP 증가율을 급격히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가 이제 어떤 안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000년대 들어와서 새로운 또 인류인 호모루덴스는 네덜란드의 요한 하이징하가 주장했던 건데 인간은 놀이를 하는 사람이다. 원래부터 이렇게 즐김을 갖는다는 거죠. 인간이 이제 생각도 하고 도구도 다르게 되면서 안전을 하고 생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떤 원시적인 어떤 본능에 한 놀이를 즐기는 사람인데 이 놀이에 가장 지금 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 우리 손 안에 모든 세계, 가상세계나 모든 현실세계를 담을 수 있는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오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디지털 테라포밍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디지털 테라포밍이라는 것은 지구가 아닌 우주의 다른 행성을 인간이 사는 지구와 비슷한 환경으로 만드는 작업을 우리가 디지털 테라포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가상세계, 거울세계, 증강현실 이런 걸 통해서 디지털 라이프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사는 일상처럼 돼 있다 보니까 인간의 어떤 호기심에서 인간들의 관심이 이제 자연스럽게 메타버스로 옮겨지게 되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선호하는 5대 발명품을 한번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첫 번째가 냉장고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터넷, 세 번째는 컴퓨터, 네 번째는 스타트기, 다섯 번째는 텔레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인 인터넷, 세 번째인 컴퓨터, 다섯 번째인 텔레비전을 이 세 개를 합친 기능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옆에 바로 있을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급격히 갑자기 뭐 지진이 나서 아니면 급격한 상황이 발생해서 당신이 한 가지만 가지고 탈출해야 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들고 갈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이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항상 가지고 있고 궁금해하는 모든 어떤 가상세계, 현실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소통기구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지구로 우리가 이동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현실이 되었다고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디지털 지구로 이동하는 데는 우리 그 세대의 XYZ 세대가 같이 관심을 갖고 있다. 저자는 주장합니다. 자, X세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우리가 베이비 부모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죠. 이 세대들은 우리가 서태지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개인주 관심이 있고 이 사람들은 BP와 워크맨이라는 어떤 최첨단, 그 당시에 최첨단이었던 개인 어떤 음악기기, 개인 어떤 전자기기를 가지면서 자신만의 어떤 문화를 창출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Y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Y세대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X세대의 다음 세대라는 의미로 Y세대가 등장했는데, 이 Y세대는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죠. 그래서 1980년에서 1990년대 중반에 태어났고, 이들은 통상적으로 베이비 부모의 자식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노마드 세대라고 하죠. 자, 그러다 이제 Z세대가 태어납니다. Z세대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에 태어난 세대인데 이들은 굉장히 다양성을 중시하고 어떤 세상에 대한 편견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특히 또 뭡니까? X세대의 자녀 세대가 바로 Z세대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사물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것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유튜브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 어떤 우리 사회의 주축이 되는 XYZ 세대들이 이런 디지털 지구로 이동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세대들이 어떤 세대의 주축이 되면서 메타버스 세대를 주도할 것이라고 저자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증강현실 세계, 우리가 증강현실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강현실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 세계와 현실 세계의 판타지를 입혀서 편의를 통해서 우리가 증강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과 한 3년 전에 우리나라 TVN에서 했던 드라마에 보면은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한 두 번 정도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종합 공중파 방송이 아닌 우리가 그 일반 지상파 방송에서 실제로 굉장히 시청률도 봤죠. 한 10% 정도의 시청률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빈과 박신혜가 주축이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증강현실 세계를 보여주는 최초의 드라마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약 몇 년 전에 사람들 길거리에서 이렇게 같이 게임했던 나이벤틱이 개발한 증강현실 비디오 게임 포켓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증강현실 세계가 우리 현실에 다가오는 것을 나타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증강현실 세계 사례로는 또 최근에 또 젊은이들 많이 하는 방탈출 카페 이런 것들 있죠. 심지어 뭐 우리가 방송국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뭐 방탈출 게임이나 이런 것들도 몇 년 전에 방영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또 이렇게 제페토라고 해서 우리가 네이버의 제페토로 3D 아바타를 기반으로 한 가상세계의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여기에 접속하기 위해서 자신만 했던 생활 공간을 하는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세계들이 지금은 우리 손안에 가까이 와 있다. 이것이 바로 증강현실 세계가 바로 우리의 이제 현실의 판타지를 입힌 사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사례에서는 라이프 로깅 세계, 내 삶을 디지털 공간에 복제한다면서 라이프 로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라이프 로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와 전자기기를 이용한 일상의 디지털화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기념하는 것을 친구와 이렇게 카메라로 찍는다든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언제든지 기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나하고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는 보여주지 않고 내가 또 보여주고 싶은 나를 보여줌으로써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라이프 로깅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일상을 항상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브이로그를 하는 또 사람들도 굉장히 요즘 유튜브 채널이 많죠. 그리고 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의 일상을 항상 기록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의 스마트워치를 타고 나의 모든 그 체험적 활동을 기록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 어떤 친구의 의미라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인생의 동반자 개념에서 사람들이 친구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동반자는 세세한 부분까지 나오고 일치가 원활해야 되고 또한 상대가 나한테 맞추어주길 희망하고 여행의 동반자보다 행복감이 낮은 것이 어떤 인생의 동반자라면 지금 어떤 비대면 채널에서는 사람들이 인생의 동반자거나 여행의 동반자를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여행의 동반자라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며 이해할 수 있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생의 동반자보다 행복감을 느끼는 것. 이제는 사람들이 인생의 동반자보다 여행의 동반자를 찾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메타버스 속에서 만나는 아바타를 통해서 만나지만 비록 가상현실이나 이런 곳에서 만나지만 이런 친구들이 훨씬 더 지금의 어떤 사람들의 세태를 인정해주는 이런 어떤 친구의 의미로서 성장할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가 이렇게 라이프 로깅 세계가 이렇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사람들이 작년에 우리가 코리아 트렌드 2020에서 김남도 교수가 말했던 우리가 멀티페르소나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저자는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멀티페르소나라 사람들이 다양한 어떤 가면을 쓸 수 있는 우리가 크게 우리가 사람들은 양면적 소비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명품을 사고 싶은 소비 기능도 있지만 또 내가 아낄 건 아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명품을 샀을 때는 나의 상황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본인의 어떤 취향을 즐기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뭐 부캐라고 그러죠. 유재석 씨가 새로운 어떤 부캐를 가지고 유산슬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것처럼 부캐를 갖는 취향 공동체였던 그런 또 페르소나가 있겠고 세 번째는 어떤 자신만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아바타를 대신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 세대에 굉장히 젠더 갈등이 많은데 우리가 이 가상 공간에서는 우리가 젠더가 굉장히 프리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가 라이프 로깅 세계가 굉장히 멀티페르소나와 함께 라이프 로깅 세계가 커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에서 과거에 KBS에서 오래 있었던 인간극장이라는 드라마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은 좀 잘 방영이 안 돼서 안타깝죠. 그리고 지금도 MBC에서 하고 있는 이런 나 혼자 산다 이런 어떤 관찰 예능 드라마 특히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내 삶과 같이 이렇게 동일시하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메타버스는 절대 외톨이가 없다. 누군가는 나하고 약간 끈끈하지 않지만 뭔가 관심을 갖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라이프 로깅을 계속해서 올리면서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자 하는 이렇게 끈끈하지는 않지만 약간 느슨한 어떤 소통을 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라이프 로깅 세계가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 관심 영역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우리가 하버드대 제이슨 미첼 교수가 시험을 통해서 대학생들을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학생들에게 당신은 예를 들어서 힙합 음악을 왜 좋아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개인적 질문을 한 경우와 당신이 생각하기에 홍길동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느냐 이렇게 타인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경우와 또한
올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운로드한 음원은 무엇일까 해서 사람들의 어떤 그 전체 관심, 지식에 관한 질문을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은 바로 1번이었다고 합니다. 당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물어보는 것을 사람들은 제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라이프 로깅 책에 자신의 기록을 이렇게 올리는 이유도 바로 타인들이 나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이라는 이런 그 본인들의 어떤 사람들의 심리에 맞기 때문에 이 라이프 로깅제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파트 4에서는 거울 세계, 우리가 거울을 미러 월드라고 하죠. 그래서 세상을 디지털 공간에 복제한다라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가 현실 세계에다가 효율성과 확장성을 합친 것을 우리가 거울 세계라고 합니다. 거울 세계의 대표적인 것은 아마 구글 맵이 될 것입니다. 구글 맵을 통해서 우리는 전 세계를 어디를 가지 않더라도 모든 지역을 다 우리가 내가 마치 거기 있는 것처럼 직접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울 세계를 보면은 대표적인 게 바로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는 실제 지상현실의 어떤 아날로그 지구에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호텔이 하나도 없지만 디지털 세계에 가면 수많은 호텔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업랜드라는 곳에서는 지구에 있는 모든 그 땅을 서로 거래할 수 있는 이런 또 가상세계가 또 준비가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배달의 민족은 직접 음식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지만 실제로 가상의 어떤 그 자신들의 어떤 그 현실 세계와 똑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을 통해서 그 가게에 접속해서 주문을 받고 그걸 연계하는 중개 사업을 해서 굉장히 성공한 이것이 대표적인 거울 세계이죠. 또한 과거에는 대학 하면은 반드시 서울대나 뭐 하버드대 이런 오프라인 대학에서 수업을 하는 거였다면은 우리가 2013년도부터 등장한 미네르바라는 학교는 전 세계에 있는 7개 도시를 연결해서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서로 토의하면서 이렇게 학위를 받는 건데 굉장히 지금 경쟁률도 치열하고 많은 석학들이 오고 있는 이런 또 가상 세계였던 거울 세계의 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도 지금 활용하고 있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뜨거운 줌 수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거울 세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번째는 우리가 이제 또 가상세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제 5번째 주제인 가상세계는 어디에 또 어떤 세상을 창조한다. 우리 인간은 굉장히 스토리텔링, 어떤 이야기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세계와 소통, 이 노래를 결합한 것이 바로 우리가 또 가상세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상세계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새로운 인간인 아까 우리가 호모 루덴스에서 이제 호모데우스까지 발전하게 됐습니다. 호모데우스는 유발 하라리가 신이 되려는 인간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인간이 이제는 우리가 신이 되려고 한다. 유발 하라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1세기는 역사상 매우 특이한 시기다. 과거에 우리가 20세기까지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다면 이제는 비만으로 죽는 사람이 많아졌고 또한 과거에는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았다면 이제는 노화로 죽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만큼 우리가 안전을 지키고 이제 인류는 보다 안전을 지키면서 우리가 인류가 가장 고민했던 안전이라는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신의 영역으로 가고 싶으면서 사람들이 호모데우스로 가게 되면서 신의 영역으로 하면서 내가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삶을 추구하게 되면서 그것을 가상이라는 공간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메타버스가 발달하게 된 배경이 아닐까 유발하라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상세계는 주요 메타버스 플랫폼이 6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로블록스라는 게임회가, 그 다음에 제페토라는 SNS, 그 다음에 디센트럴랜드라는 생활공간, 그 다음에 마인드크래프트라는 게임, 샌드박스라는 게임,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이 주요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블록스라는 것은 가입자 1억 5천 명 정도이고 가상세계에서 스스로 창조해서 실시간 게임으로 하는 것에서 로블록스는 그러니까 레고 같은 이런 이런 인형들을 이용해서 가상화폐 로벅스를 통용하는 경제 생태계로서 현재 지금 굉장히 또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의 어떤 그 가상 공간을 지배하는 그런 아주 영향이 있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또 제페토라는 것은 우리나라 또 네이버가 주관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용자 수가 2억 명이고 3D 아바타 기반에서 소셜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제페토에서 자체 운영하는 화폐인 잼을 이용해서 경제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유명 여성 아이돌들도 이 제페토에 들어가서 자신만의 어떤 쇼케이스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신만의 어떤 아바타를 통해서 팬들과 소통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포트나이트는 2017년에 출시해서 가입자가 3억 5천 명 정도 되는데 배틀로얄이나 파티로얄이라는 이런 게임 등을 통해서 했는데 이 포트나이트가 가장 사람들에게 인식이 각인됐던 것은 미국의 그 락스타인 트래비스 스캇이 작년에 여기서 가상 콘서트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올 수 없기 때문에 이 포트나이트라는 메타버스 공간을 이용해서 가상 콘서트를 했는데 무려 그 수입이 2천만 달러로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BTS도 이 포트나이트를 통해서 BTS의 새 앨범을 발표하면서 엄청난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만날 수 없는 이런 그 팬들을 메타버스라는 이런 가상 플랫폼을 통해서 팬들과 소통하는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또한 마인크래프트라는 것은 2011년에 출시되어서 가입자가 한 1억 1000명 정도 되고 레고블록스라는 가상세계 만들기 게임으로서 MS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회사를 2014년에 3조에 인수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어떤 호기심을 갖는 회사가 되었죠. 그리고 디센트럴랜드라는 것은 블록체인 기반 가상세계 플랫폼으로서 아바타로 가상세계를 탐험하면서 모든 의사결정을 투표로 결정하는데 여기서 땅도 작업하는 이런 어떤 디센트럴랜드도 있습니다. 또한 샌드박스라는 것은 또 블록체인 기반 가상게임으로서 가상의플 샌드 등을 통해서 여기에서 어떤 경제 생태계를 활용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는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TVN 인사이트에서 2021년 7월달에 이렇게 유튜브에 올린 걸 보면은 현재 지금 가상세계에서 사람들이 내가 현실에서는 지구에 있는 땅을 사기에는 너무나 건물을 사기는 부담이 되니까 가상세계에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가상화폐를 통해서 지금 땅들이 거래되고 있는데 뉴욕 같은 경우는 약 400배 정도 올랐고 바티칸 시티는 약 790배가 올랐고 시드니도 124배가 올랐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동호대교는 터키인이 지금 다 전체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에서 두바이를 샀다든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압구정동 아파트가 이 세계에서는 몇십 달러면 이렇게 압구정동 아파트 한 동을 다 살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지금 가상세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트 6에서는 메타버스는 이렇게 개척하자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 이렇게 5개의 분야로 앞으로 메타버스를 이용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에서는 모든 대학생들이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메타버스 대학생들과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가상세계에서 자신의 아바타가 출석해서 수업도 받고 또 입학식 졸업식도 하는 이런 공간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행정은 3D, 2D 기반의 전자정보를 3D 기반의 가상정보로 전환해서 쉽게 누구나도 이제 그러니까 동사무소 이런 데 가지 않고도 행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의료 같은 경우도 현재는 거의 대면으로 일종인데 비대면 시대로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이런 치료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한 정책 수립에서도 우리가 가상국가 구현을 통해서 이제 여권 같은 경우 실제 현실에서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제 모든 것을 또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R&D까지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갖추는 이런 메타버스 정보를 현재 지금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어떤 시장의 전망을 보면은 우리가 2012년, 2021년도에 약 460억 달러였는데 앞으로 4년 뒤에는 2,800억 달러로 약 한 4배 이상, 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자를 보면 현재 포크나이트가 3억 5천 명, 제페토가 2억 명, 로블록스가 1억 5천 명 될 만큼 급진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메타버스의 미래를 보면은 앞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영역,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의 모든 영역이 이제 메타버스 미래로 다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대표하는 것이 지금 주식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은 삼성전자가 K메타버스 연합군에 합류하면서 굉장히 이제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이 떴었죠. 또한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도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면서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이 이렇게 뜨는 것처럼 앞으로는 결국은 주식시장이 뜬다는 것은 그 관련주들이 앞으로 시장을 지배한다는 어떤 미래의 예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메타버스의 미래는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밝냐? 우리가 항상 보면 이 메타버스가 과연 낙원일까? 이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유토피아적인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잘못 활용하게 되면 이렇게 디스토피아, 황폐한 우리가 메타버스 환경이 될 수 있다.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나올 이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접근하고 인류의 어떤 집단지상으로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메타버스가 유토피아도 될 수 있고 디스토피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메타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세상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